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바둑을 두던 시절. 깊은 산골짜기, 굽이굽이 돌아가면 버들치라 불리는 작고 평화로운 마을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뒤로는 든든한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앞으로는 맑은 개울이 흐르는 명당 중의 명당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마을 어귀 가장 양지 바른 곳에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 한 채가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대대로 덕을 쌓고 인심을 베풀기로 유명한 민대감의 댁이었는데 소슬대문이 얼마나 높은지 고개를 한참 젖혀야 그 끝을 볼 수 있었고 담장 너머로는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가 우뚝 솟아있어 마을 사람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대나무 숲이 서거기는 소리가 마치 옛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처럼 들려오곤 했습니다. 이 댁에는 민대감의 외동딸인 서연 아기씨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꽃처럼 고운 얼굴뿐만 아니라 지혜롭고 강단 있는 성품으로 마을 사람들의 칭송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서연 아기씨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를 여의고 홀로 되신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안살림을 도맡아 했는데 아랫사람을 부릴 때에도 결코 언성을 높이는 법이 없었고 추운 겨울이면 행랑채 군불이 꺼지지 않았는지 직접 살피는 따뜻한 마음씨를 지녔습니다. 그녀가 마당을 거닐 때면 옥색 치맛자락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이 마치 선녀가 내려온 듯하여 마을의 젊은 총각들은 담장 너머로 그 모습을 훔쳐보며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늦가을 찬 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기 시작할 무렵부터 집안의 기둥이신 민대감의 병세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 약을 지어 올리고 정성껏 달인 탕약을 식기 전에 올리려서 연아기 씨는 밤낮으로 탕약기 앞을 지켰으나 차도가 보이지 않아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안채 대청마루에는 약 냄새가 진동하고 하인들은 발소리조차 죽이며 조심스레 움직였는데 마치 집안 전체가 숨을 죽이고 다가올 운명을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서연아기 씨는 밤이면 아버지의 밭은 기침 소리를 듣지 못할까봐 쪽잠을 자며 간호를 이어갔고 그녀의 갸름한 얼굴은 수척해져만 갔습니다. 집안의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안살림을 책임지는 서연 아기 씨의 어깨는 천근만근 무거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녀가 가장 의지하는 사람은 늙은 유모와 머슴 덕구뿐이었습니다. 유모는 돌아가신 마님을 대신해 서연 아기 씨를 업어 키운 분으로 친어머니나 다름없는 존재였고 덕구는 10년 전 굶주려 쓰러져 있던 것을 민대감이 거두어준 이후로 묵묵히 집안의 받은 일을 도맡아 하는 충직한 사내였습니다. 덕구는 말수가 적어 하루 종일 입을 떼는 법이 거의 없었지만 황소처럼 힘이 장사여서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장작을 패는 일에는 따를 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서연 아기 씨의 그림자처럼 먼발치에서 그녀의 안위를 살피곤 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기 시작하는 초겨울로 접어들었고 앙상한 가지에 매달린 마지막 잎새들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민대감의 생명과도 같아 보였습니다. 서연 아기 씨는 아버지가 잠시 잠든 틈을 타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회색빛 구름이 잔뜩 낀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을 쏟아낼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옷깃을 여미며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아버지가 편찮으신 것 때문만이 아니라 집안을 노리는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대감 댁의 재산은 인근 고을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많았기에 먼 친척들은 물론이고 내놓으라 하는 세도가들까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특히 민대감이 자리를 보전하고 누운 뒤로는 빚을 핑계로 찾아오거나 억지 문서를 들이밀며 재산을 탐하는 자들이 심심치 않게 대문 앞을 기웃거렸습니다. 서연 아기 씨는 여자라는 이유로 그들을 직접 상대하기 어려웠지만 당찬 기지로 몇 번의 위기를 넘겨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안 계신다면 이 넓은 기와집과 논밭을 과연 혼자 힘으로 지켜낼 수 있을지 밤마다 두려움에 떨며 베개를 적시곤 했습니다. 그녀에게 이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가문의 혼이 담긴 성역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연 아기 씨는 쌀독을 확인하기 위해 광으로 향했는데 그곳에서 묵묵히 쌀가마니를 정리하고 있는 덕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덕구는 인기척을 느끼고 화들짝 놀라 고개를 숙였지만 서연 아기 씨는 그의 굵은 팔뚝에 난 흉터를 보며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그 흉터는 몇 해 전 산적들이 마을에 들이닥쳤을 때 집을 지키려다 생긴 영광의 상처였기 때문입니다. 서연 아기 씨는 덕구에게 다가가 날이 많이 차니 옷을 든든히 입게나 하고 짧게 한마디를 건넸는데 덕구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서는 예, 아기씨, 염려 마십시오. 하고 겨우 대답했습니다. 이 짧은 대화 속에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질 무렵이면 사랑채에서는 민대감의 신음소리가 더욱 깊어졌고 서연 아기씨의 마음도 타들어갔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남기고 떠났는데 그 말을 들은 서연 아기씨는 다리가 풀려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당장 들이닥칠 하이에나 같은 친척들의 탐욕스러운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집과 가문의 명예를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키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 아기 씨는 아버지의 머리맡에 앉아 촛불이 일렁이는 것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촛불은 바람이 불지 않아도 위태롭게 흔들리며 긴 그림자를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마치 자신의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이 집을, 우리 가문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누구도 아버지의 자리를 함부로 넘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굳은 다짐과는 달리 창밖에서는 으스스한 바람소리가 들려왔고 마치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당을 쓸던 덕구는 대문 밖에서 낯선 인기척을 느끼고 빗자루질을 멈추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불길한 기운이 감도는 아침이었는데 까치들이 요란하게 울어대는 소리가 반가운 손님이 아니라 불청객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덕구는 솥을 떼문 빗장을 다시 한번 단단히 확인하고는 안채 쪽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아기씨가 밤새 편히 주무셨는지 걱정이 되었지만 감히 안채 근처에는 얼씬도 할 수 없는 처지라 그저 마당에 낙엽만 더 세게 쓸 뿐이었습니다. 그의 투박한 손놀림에는 아기씨와 이 집을 지키고 싶다는 무언의 충성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한편 서연 아기씨는 이른 새벽부터 정화수를 떠놓고 장독대에서 기도를 올렸는데 그녀의 기도는 오직 아버지의 쾌유와 집안의 평안을 비는 것이었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고 두 손을 모은 그녀의 뒷모습은 처연하면서도 성스러운 기운을 풍겼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돌아선 그녀의 눈에 마당 한 구석에 피어난 늦깎이 국화 한 송이가 들어왔습니다.
서리를 맞고도 꿋꿋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국화를 보며 서연 아기 씨는 자신도 저 꽃처럼 모진 시련을 견뎌내야 한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때 유모가 다급한 걸음으로 달려와 아기 씨, 큰일 났습니다. 저기 대문 밖에 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모의 표정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 서연 아기 씨는 직감적으로 올 것이 왔음을 알았습니다. 대문 밖에는 며칠 전부터 마을 주막에 머물며 민대감댁 동태를 살피던 먼 친척 판석이라는 자가 하인들을 대동하고 서 있었습니다. 판석은 민대감과는 촌수가 아주 먼 8촌뻘 되는 사람으로 평소에는 왕래조차 없다가 민대감이 위독하다는 소문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위인이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문병을 핑계댔지만 속으로는 이 집의 재산을 어떻게든 가로채려는 검은 속셈을 품고 있었습니다. 서연 아기 씨는 떨리는 손을 옷자락 속에 감추고 당당하게 대청마루로 나갔습니다. 판석은 거들먹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와서는 큰 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아이고, 형님께서 위독하시다니 내 마음이 찢어지는 듯하구나. 조카딸은 어찌하여 연락도 없었느냐.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기와집의 석가래와 기둥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서연 아기 씨는 냉정함을 잃지 않으려 애쓰며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먼 길을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숙부님, 아버님께서는 지금 안정을 취하셔야 하니 큰 소리는 삼가 주십시오.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판석은 잠시 흠칫했지만 이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판석이 사랑채의 짐을 풀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통에 집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이미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된 양하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호통을 쳤고 부엌에는 닭을 잡으라느니 술상을 내오라느니 하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덕구는 주먹을 불끈 쥐고 당장이라도 달려나가고 싶었지만 서연 아기 씨가 눈짓으로 말리는 바람에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기 씨는 지금 판석과 정면으로 부딪혀봤자 득될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단 판석을 사랑채 손님방으로 안내하고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판석은 더욱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사랑채 마루에 걸터 앉아 지나가는 하녀들에게 농을 던지거나 집안 곳곳을 쑤시고 다니며 이 집문서는 어디에 두었느냐, 광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며 캐물었습니다. 유모는 부들부들 떨며 서연 아기 씨에게 달려와 아기 씨, 저 사람이 아무래도 작정을 하고 온 모양입니다. 안채까지 들어오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서연 아기 씨의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병간호를 핑계로 안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이 되자 마을의 모든 불빛이 꺼지고 정막만이 감돌았지만 민대감댁 사랑채에서는 여전히 판석의 코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 아기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병풍 뒤에 숨겨둔 작은 자개함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가문의 인장이 들어 있었는데 이것은 집안의 모든 재산과 권리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판석의 손에 들어간다면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 뻔했습니다. 그녀는 인장을 꺼내 비단천으로 조심스레 감싸며 생각했습니다. 이것만은 절대 뺏길 수 없다. 바깥에서는 찬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어와 창호지를 때렸고 마치 누군가가 밖에서 엿듣고 있는 듯한 기분 나쁜 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서연 아기 씨는 인장을 다시 품에 안고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 숨길까 아니면 마루 밑에 묻을까 고민했지만
판석의 뱀 같은 눈길을 피하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았습니다. 그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집안을 샅샅이 뒤질 것이 분명했고, 심지어는 예법을 무시하고 규방인 자신의 방까지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집안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다는 생각이 들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때 문득 서연 아기 씨의 뇌리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집안에서 판석이 가장 하찮게 여기고 거들떠보지도 않을 사람. 그러나 그 누구보다 믿음직하고 입이 무거운 사람. 바로 머슴 덕구였습니다. 양반인 판석은 천한 신분인 머슴의 방 따위는 더럽다며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고, 덕구가 중요한 물건을 가지고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규수가 한밤중에 외간 남자, 그것도 머슴의 방을 찾아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만약 남들의 눈에 띄기라도 한다면 그녀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연 아기 씨에게는 명예보다 지켜야 할 더 큰 가치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유산과 가문의 존립이었습니다. 그녀는 결단을 내린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장롱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옷 중 가장 두툼하고 질긴 비단 저고리를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바느질 고리를 꺼내어 인장을 감싼 천을 저고리 안쪽 깊숙한 곳, 바로 가슴팍에 닿는 안감 속에 단단히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바늘에 손이 찔려 핏방울이 맺혔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눈빛은 비장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인장을 품은 저고리를 입고 겉옷을 걸친 서연 아기 씨는 조심스레 방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고 유모조차 피곤에 지쳐 잠든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발을 놀려 안채를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의 가슴 속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반달이 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을 뿌리고 있었고, 그 빛을 의지해 그녀는 사랑채 뒤편에 있는 행랑채, 덕구의 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리길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덕구의 방은 마당 가장 구석진 곳, 외양간 옆에 붙어있는 작은 토방이었습니다. 서연 아기 씨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혹시라도 깨어있는 사람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다행히 들리는 것은 외양간 소의 거친 숨소리와 바람소리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덕구의 방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나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덕구야. 자느냐?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연 아기 씨는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려다 멈칫했습니다.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덕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서연 아기 씨라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 아기 씨, 이 밤중에 여긴 어쩐 일로? 덕구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황급히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서연 아기 씨는 재빨리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 안에는 덕구의 채취와 흙 냄새가 섞여 있었지만 지금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서연 아기 씨는 덕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지금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우리 집안의 운명이 내 손에 달렸다. 덕구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아기 씨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사태의 중대함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서연 아기 씨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저고리 옷고름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그녀의 하얀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가문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연 아기 씨의 떨리는 손이 옷고름을 풀어헤치자 덕구는 사색이 되어 고개를 돌리고 바닥에 엎드렸는데 그의 등은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 찼고 벽 틈으로 새어들어오는 칼바람조차 이 긴장된 순간을 얼어붙게 만드는 듯했습니다. 덕구는 아기 씨가 혹여 마음의 병을 얻어 이성을 잃으신 것은 아닌지, 아니면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무슨 큰 변고가 생긴 것인지 오만 가지 생각에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양반집 규수가, 그것도 상중을 앞둔 처녀가 한밤중에 머슴의 방에서 옷을 벗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과 진배 없는 일이었기에 덕구의 공포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연 아기 씨의 행동은 덕구의 짐작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는데 그녀는 저고리를 벗는 것이 아니라 안감 깊숙한 곳을 손톱으로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지익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깼고 이내 비단 천이 찢어지며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묵직한 물건 하나가 툭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붉은 보자기에 쌓인 네모난 옥새였는데 민대감 가문의 전 재산과 권위를 상징하는 종가의 인장이 희미한 등잔 불빛 아래서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서연 아기 씨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급히 정리할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바닥에 떨어진 인장을 주워들고 덕구의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덕구야, 고개를 들고 나를 보아라. 내 너에게 옷을 벗어 보이려 온 것이 아니다. 서연 아기 씨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었으나 단호했고 그제야 덕구는 조심스레 고개를 들어 아기 씨의 결연한 눈빛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인장을 덕구의 투박한 손에 쥐어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문의 목숨줄이다. 날이 밝으면 판석 숙부가 이 집을 샅샅이 뒤질 것이고 내 방조차 온전치 못할 것이다. 이 집안에서 그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을 곳은 오직 내 방뿐이니라. 아기 씨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와 인장의 차가운 감촉이 동시에 느껴지자 덕구는 비로소 사태의 엄중함을 깨닫고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아기 씨는 덕구의 손을 꼭 잡고 간곡히 부탁했는데 그 눈빛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 듯 절박했습니다. 지금 당장 뒷사남자에 계신 스님께 이것을 전해야 한다. 눈이 내려 길이 험하겠지만 너라면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내일 아침 판석 숙부가 이것을 찾지 못하게 해야만 우리 아버지를 살리고 이 집을 지킬 수 있다. 덕구는 잠시 멍하니 인장을 내려다보았지만 이내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주인 어른과 아기 씨의 은혜를 입고 살아왔기에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은혜를 갚을 기회가 왔음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덕구는 아무 말 없이 집신을 단단히 동여매고 삿갓을 눌러쓴 채 눈보라가 몰아치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덕구가 떠나고 난 뒤 서연 아기 씨는 다시 안채로 돌아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는데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판석의 비웃음 소리처럼 들려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예상대로 집안은 발칵 뒤집혔는데 숙취에서 깨어난 판석이 아침부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하인들을 들볶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 사랑채 마루에 나와 앉아 이놈들아, 해가 중천에 떴는데 어찌 조반상이 이리 늦느냐. 내 오늘 이 집안의 기강을 바로잡고야 말겠다 하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탐욕과 오만함이 가득 차 있어
듣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판석은 단순히 호통을 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집안의 곳간 열쇠와 장부들을 모두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집사 역할을 하던 늙은 하인이 머뭇거리며 그것은 안방마님 소관이오라. 아기씨의 허락 없이는 하고 말끝을 흐리자 판석은 신고 있던 가죽신으로 하인의 정강이를 걷어차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놈이 감히 어디서 말대꾸냐. 형님이 저렇게 누워 계시니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은 바로 나다. 내가 곧 법이고 주인이거늘 계집아이의 치마폭 뒤에 숨어서 내 영을 거역하겠다는 것이냐. 그의 패악질에 마당에 모인 하인들은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이 소란스러운 광경은 담장 너머로도 생생하게 들려왔고 마을의 우물가와 빨래터에는 순식간에 흉흉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가던 아낙네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도 이제 끝이 났구먼. 판석이라는 양반이 노름 빚이 산더미라던데 민대감댁 재산을 털어먹으려고 작정을 하고 왔대. 또 다른 안악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글쎄 말이야. 어젯밤에는 닭 잡는 소리가 나더니 오늘은 곡소리가 나겠네. 불쌍한 우리 서연 아기씨는 어찌 산다냐. 호랑이 굴에 토끼 한 마리가 갇힌 꼴이여. 마을 사람들은 평소 덕을 많이 베풀었던 민대감 댁의 몰락을 안타까워하면서도 판석의 서슬퍼런 위세에 눌려 감히 도울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판석은 집안을 제 집처럼 휘젓고 다니며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눈여겨보았는데 그의 탐욕스러운 눈길은 마침내 안채를 향했습니다. 그는 사랑채에서 쓰는 쾌라그릇이 낡았다느니 이부자리가 비단이 아니라느니 트집을 잡으며 점점 안채와의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그는 짐짓 걱정하는 척하며 조카딸이 혼자서 병구안하느라 고생이 많으니 내가 집안 재물을 관리해 주어 짐을 덜어주어야겠다라는 뻔뻔한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안채로 들어가는 중문 앞을 지키고 있는 하인들을 밀치고 들어가려 했는데 그때마다 유모가 죽기를 각오하고 가로막아 간신히 험한 꼴을 면하고 있었습니다. 점심나절이 지나자 판석의 인내심도 바닥이 났는지 그는 하인들을 시켜 마당에 멍석을 깔고 집안의 모든 세간살이를 기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장부와 붓을 들고 직접 곳간을 뒤지기 시작했는데 쌀가마니에 술을 세고 항아리의 뚜껑을 열어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찾는 것은 쌀이나 된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하인들을 구석으로 끌고 가 대감마님이 평소에 귀중하게 여기던 함이나 문서를 어디에 두었는지 아느냐라고 윽박질렀고 모른다고 대답하면 불호령을 내리며 뺨을 때리는 신호까지 했습니다. 집안은 그야말로 공포의 도가니였고 어디선가 훌쩍이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연 아기씨는 안방문을 걸어 잠그고 아버지의 곁을 지키고 있었지만 바깥의 소란스러움에 가슴이 숫덩이처럼 타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눈을 뜨고 흐릿한 초점으로 천장을 응시할 뿐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서연 아기씨는 아버지의 마른 손을 어루만지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덕구가 돌아올 때까지만 버티면 됩니다. 하지만 덕구가 무사히 암자에 도착했는지 혹시 오는 길에 산짐승이라도 만나지 않았는지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함은 커져만 갔고 문 밖에서 들려오는 판석의 발자국 소리는 점점 더 크게 울렸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유모가 다급하게 안방문을 두드려 서연 아기씨를 불렀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유모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유모는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는 서연 아기씨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기씨, 큰일 났습니다.
방금 제가 부엌 뒤편에서 엿들었는데 저 인간이 오늘 밤 안으로 결판을 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유모의 말에 따르면 판석은 서연 아기 씨가 인장을 숨기고 내놓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오늘 밤 하인들이 잠들면 강제로 안방과 규방을 뒤져서라도 찾아내겠다고 떵떵거렸다는 것입니다. 유모는 눈물을 글썽이며 간곡히 조언했습니다. 아기 씨, 저 사람은 양반의 탈을 쓴 짐승입니다. 체면이고 뭐고 없는 사람이에요. 만약 인장이 이 방에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아니면 차라리 저 사람에게 내어주고 목숨이라도 부지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유모는 평생 모신 아기 씨가 험한 꼴을 당할까봐 두려워 차선책을 권한 것이었지만 서연 아기 씨는 고개를 단호하게 저었습니다. 유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인장은 우리 가문의 혼입니다. 그것을 넘겨주는 순간 아버지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게 됩니다. 저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연 아기 씨의 단호함에 유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유모의 걱정대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판석은 저녁상을 물리자마자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안채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건장한 왈패 몇 명이 서 있었는데 마을 장터에서 돈을 주고 산 깡패들이 분명했습니다. 판석은 안방 문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조카딸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라. 좋은 말로 할 때 문을 열고 나와 대화를 하자꾸나. 내가 너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다 너와 형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란 말이다. 그의 말은 겉으로는 타일러도 속내는 협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서연 아기 씨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판석은 왈패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왈패들은 희죽거리며 마루로 올라와 신발을 신은 채로 쿵쿵거리며 위협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창호지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늑대들이 입을 벌리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서연 아기 씨는 아버지의 귀를 막아들이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문이 부서지고 저들이 들이닥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믿는 것은 오직 하나. 어젯밤 눈보라 속으로 사라진 덕구의 충성심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어린 하녀 하나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판석은 그 소리에 신경질을 내며 하녀에게 다가가 손찌검을 하려 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묵직하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손 거두십시오. 모두의 시선이 소리난 곳으로 쏠렸습니다. 대문간에는 눈을 하얗게 뒤집어 쓴 채 숨을 헐떡이고 있는 덕구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빽감 나무가 한가득 지어져 있었는데 마치 평소처럼 산에서 나무를 해온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판석은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오호, 이 집에는 머슴놈이 상전한테 훈계를 두는 법도 있더냐. 덕구는 판석의 비아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와 마당 한가운데에 짐을 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의 순박함과는 달리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 아기 씨가 있는 안방 쪽을 한번 힐끗 쳐다보고는 판석을 향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이 집의 법도는 주인이 정하는 것입니다. 손님이 주인을 겁박하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덕구의 당돌한 말에 판석의 얼굴은 불그락 변했고 왈패들은 주먹을 쥐며 덕구를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마당을 감돌았고 서연 아기 씨는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심장이 솟는 듯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덕구가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서연 아기 씨에게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힘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가 빈손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그가 임무를 완수했음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덕구의 집시는 진흙투성이었고 그의 바지 끝단은 눈물에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간을 버는 일 뿐이었습니다. 서연아기 씨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방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찬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닥치며 촛불이 꺼질 듯 흔들렸지만 그녀는 꼿꼿한 자세로 마루로 나섰습니다. 숙부님, 그만하십시오.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당당하게 말씀하시지요. 아랫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양반의 도리가 아닙니다. 서연아기 씨의 등장에 마당은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판석은 그녀의 기세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오냐? 드디어 얼굴을 보여주는구나. 내 원하는 것은 딱 하나다. 가문의 인장과 곳간 열쇠. 그것만 내놓으면 내 조용히 물러가 주마. 판석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지만 서연 아기 씨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이미 준비된 함정을 향해 판석을 유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마을의 개들이 짖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다가올 폭풍을 예감한 듯 하늘에서는 다시금 굵은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밤. 민대감댁 마당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터질 듯 했습니다. 서연 아기 씨의 당당한 태도에 판석은 잠시 주춤하는 듯 했으나 이내 탐욕에 눈이 멀어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붉게 충혈된 눈을 번뜩이며 왈패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뭐 하고들 있느냐. 이 계집이 순순히 내놓지 않겠다면 우리가 직접 찾는 수밖에 없다. 저 광이고 방이고 샅샅이 뒤져라. 기와장 하나라도 뒤집어서 찾아내란 말이다. 판석의 고함 소리는 밤하늘을 찢을 듯 울려 퍼졌고 그것은 평화롭던 버들치 마을의 정적을 깨뜨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판석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왈패들은 마치 굶주린 늑대떼처럼 집안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마루 위를 쿵쿵거리며 뛰어다녔는데 그 소리는 마치 민대감 가문의 심장을 짓밟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사랑채에서는 서책들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고 안채 부엌에서는 그릇들이 깨지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려왔습니다. 와장창하는 소리와 함께 대대로 내려오던 귀한 백자 항아리가 산산조각이 났을 때 유모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집안의 복을 담고 있다고 믿었던 신주 단자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서연 아기 씨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광경에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결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청마루 기둥을 붙잡고 꿋꿋이 서서 그 모든 만행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라 악이 선을 어떻게 유린하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덕구에게 닿았습니다. 덕구는 주먹을 불끈 쥐고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만 참아야 한다는 아기 씨의 눈빛을 읽고는 거대한 바위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 무거운 위압감을 주었지만 광기에 사로잡힌 판석의 무리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소라는 점점 커져 담장을 넘었고 잠들었던 마을 사람들을 하나둘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민대감댁 대문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굳게 닫힌 대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저게 무슨 난리래. 도둑이라도 든 건가. 말도 마시게. 그 판석이란 양반이 기어이 사단을 낸 모양이야. 집안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구먼.
마을 사람들은 평소 덕막 높던 민대감댁이 이런 수모를 겪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도 험악한 왈패들이 무서워 선뜻 나서지는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왈패들은 광문을 부수고 들어가 쌀가마니를 칼로 찔러대며 그 속에 혹시 귀중품이 숨겨져 있나 확인했습니다. 하얀 쌀알들이 핏물처럼 바닥으로 쏟아져 내리고 잘 말려둔 곶감이며 시래기들이 흙바닥에 뒹굴었습니다. 그들은 안채 마루미까지 꼬챙이로 쑤셔대며 숨겨진 공간을 찾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판석은 뒷짐을 지고 거드름을 피우며 그 광경을 감독했는데 그의 얼굴에는 비열한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꼼꼼히 찾아라. 분명 이 집구석 어딘가에 숨겨두었을 게다. 시간이 흐를수록 집안의 몰골은 처참해져만 갔습니다. 문풍지는 찢어져 펄럭거리고 장독대는 깨져서 된장과 간장이 뒤섞인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뒤져도 판석이 찾는 인장이나 집문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왈패 중 우두머리 격인 사내가 땀을 뻘뻘 흘리며 판석에게 다가왔습니다. 나으리, 아무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천장이고 마루 미치고 쥐새끼 한 마리 숨을 곳 없이 다 뒤졌는데 그림자도 안 보입니다. 그 보고를 들은 판석의 표정이 일순간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다시 찾아봐 땅이라도 파보란 말이다. 판석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미 마을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상태에서 빈손으로 물러난다면 자신의 체면은 물론이고 앞으로 이 집을 차지할 명분마저 잃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씩씩거리며 마당을 서성이다가 문득 서늘한 눈빛으로 서연 아기씨를 노려보았습니다. 집안 어디에도 없다면 남은 곳은 단 한 군데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위협적인 발걸음으로 서연 아기씨가 서 있는 대청마루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달빛을 받아 길게 늘어지며 서연 아기씨를 덮쳤습니다. 조카딸, 네가 아주 영악하구나. 내 눈을 피해 어디 깊은 곳에 묻어두었나 보지. 판석은 비릿한 숨을 내뱉으며 서연 아기씨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서연 아기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숙부님, 이미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집에는 숙부님이 찾는 그런 물건은 없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십시오. 아버님이 깨시겠습니다. 하지만 판석은 물러서기는커녕 더욱 야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지. 아직 확인하지 않은 곳이 딱 한 군데 있지. 그의 시선이 서연 아기씨의 치마폭과 뒤편의 안방문을 번갈아 향했습니다. 설마 규방을 뒤지겠다는 말씀입니까? 서연 아기씨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조선의 법도상 외간 남자가 아무리 친척이라 해도 관연한 처녀의 방을 함부로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여인에게 죽음보다 더한 치욕을 안겨주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판석은 이미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내 물건을 찾기 위해서라면 임금님 침소인들 못 들어가겠느냐. 비켜라. 내 직접 내 방을 확인해야겠다. 판석이 팔을 걷어붙이며 안방 문고리를 잡으려 하자 마당에 있던 하인들이 아이고 안 됩니다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마당 한가운데서 침묵을 지키던 덕구가 순식간에 마루 위로 뛰어올라 판석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거대한 덩치가 판석과 안방 문 사이를 벽처럼 갈라놓았습니다. 덕구의 눈에서는 퍼런 불똥이 튀는 듯 했습니다. 물러가십시오. 여기는 아기씨의 방입니다. 더 이상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 제 목숨을 걸고 막겠습니다.
덕구의 낮고 굵은 목소리는 맹수의 으르렁거림 같았습니다. 판석은 덕구의 기세에 눌려 엉덩방아를 텄을 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놈이 미쳤느냐, 감히 양반에게 대들다니. 판석은 왈패들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저 미친 머슴놈을 당장 끌어내려라. 왈패들이 몽둥이를 들고 덕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서연 아기씨는 비명을 지르며 덕구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지만 덕구는 꼼짝도 하지 않고 날아오는 몽둥이를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퍽퍽 둔탁한 소리가 마루를 울렸지만 덕구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오직 뒤에 있는 아기씨와 안방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왈패들도 덕구의 맷집과 기백에 질려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살인이라도 날 것 같은 험악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서연 아기씨는 더 이상 덕구가 다치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란이 길어질수록 병환 중인 아버지에게도 해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뜨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나서며 덕구의 등을 감싸 안고 외쳤습니다. 그만 다들 멈추시오. 그녀의 맑고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소란을 잠재웠습니다. 서연 아기씨는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판석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운 겨울바람보다 더 매서웠습니다. 숙부님, 정령 제 방까지 뒤져야 직성이 풀리시겠습니까? 판석은 헐떡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네가 몸에 지니고 있거나 저 이불 속에 숨겨둔 것이 분명하다.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서연 아기씨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보여드리지요. 그녀의 말에 덕구는 놀란 눈으로 아기씨를 쳐다보았고 유모는 기절할 듯 비틀거렸습니다. 그러나 서연 아기씨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문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 방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숙부님은 양반의 명예를 걸고 이 집안을 모욕한 대가를 치르셔야 할 것입니다. 판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서연 아기씨의 태도가 너무나 당당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정말 없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겁쟁이가 되는 꼴이었고 그의 탐욕은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아니다. 분명히 허세를 부리는 것이다. 저 어린 것이 감히 나를 속이려 들어. 판석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기라도 하자는 것이냐. 만약 없으면 내 당장 이 집에서 나가주마. 하지만 나온다면 이 집의 모든 재산은 내가 관리할 것이다. 서연 아기씨는 대문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마을 어르신들 다들 들어오셔서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밤 이 마당에서 벌어지는 일을 똑똑히 지켜봐 주십시오. 대문 밖에서 망설이던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촌장 어른을 비롯하여 동네 장정들과 안악들까지 수십 개의 눈동자가 판석과 서연 아기씨를 지켜보았습니다. 횃불의 불빛이 일렁이며 사람들의 그림자를 춤추게 했고 마당은 마치 재판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판석은 수많은 눈길에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자, 이제 문을 열어라. 판석의 재촉에 서연 아기씨는 천천히 안방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손이 문고리에 닿는 순간 바람이 취환히 불어와 마루 끝에 매달린 풍경을 댕그렁하고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심판의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서연 아기씨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방 안은 촛불 하나 켜지지 않아 어두컴컴했고
아버지의 약 냄새만이 배어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판석은 왈패들에게 횃불을 가져오라고 손짓했습니다. 횃불의 붉은 빛이 방 안을 비추자 가지런히 개어놓은 이불과 병풍, 그리고 윗목에 놓인 반다지가 드러났습니다. 판석은 신발을 신은 채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장롱문을 열어젖히고 이불을 들추고 베개를 찢었습니다. 손뭉치가 눈처럼 날리며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심지어 아픈 민 대감이 누워있는 자리의 욕까지 들춰보려 했습니다. 그 패륜적인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저런 천벌을 받을 놈하며 혀를 찼습니다. 그러나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낡은 옷가지와 책 몇 권, 그리고 약봉지들 뿐이었습니다. 판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닥을 기어다니며 구들장 틈새까지 살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분명히 여기에. 그의 목소리는 점점 떨려왔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서연 아기씨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몸수색이다. 네 치마 속을 뒤져봐야겠다. 판석의 광기는 이제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분노의 함성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중해도 양반집 규수의 몸에 손을 대겠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서연 아기씨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숙부님, 추하십니다. 정녕 제 옷고름까지 풀어헤쳐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직접 보여드리지요. 그녀는 어젯밤 덕구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저고리에 고름을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판석만이 침을 꼴깍 삼키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서연 아기씨는 옷을 벗는 대신 소매 끝을 걷어 올리고 치마를 살짝 들어 올려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음을 보였습니다. 얇은 속치마 자락이 바람에 날렸지만 그 어디에도 묵직한 인장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판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방 안은 난장판이 되었지만 그가 찾던 보물은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서연 아기씨는 싸늘한 눈빛으로 주저앉은 판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슬픔을 넘어선 엄숙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제 친척이라는 분이 병드신 아버님과 저를 어찌 대우했는지 똑똑히 보셨습니까? 그녀의 호소는 밤하늘을 울리며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이제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판석은 사냥꾼에서 사냥감의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이리 오너라 관아에서 나왔다. 횃불을 든 포졸들과 함께 관복을 입은 사또가 말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민대감의 오랜 벗이자 이 고을의 원님인 박사또였습니다. 그는 서연 아기씨가 보낸 서찰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사또의 등장에 왈패들은 혼비백산하여 담을 넘어 도망치기 시작했고 판석은 사색이 되어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사또, 나으리께서 이 밤중에 어인 일로. 사또는 말에서 내려 엉망이 된 집안꼴을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덕구의 부축을 받고 있는 서연 아기씨를 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하구나. 내 친구의 집이 이 지경이 되도록 몰랐다니. 부끄럽기 짝이 없구나. 사또의 시선이 주저앉아 있는 판석에게 꽂혔습니다. 네 이놈 남의 집 제사에 감나라, 배나라 한다더니 아예 집을 통째로 삼키려 들었구나.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사또의 호통 소리에
판석은 머리를 조아리며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빌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서연 아기씨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덕구가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그녀는 덕구의 어깨에 기대어 작게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덕구야.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덕구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지만 그의 눈가에도 굵은 눈물 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마당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은 더러워진 마당을 덮어주고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안을 정리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어서야 할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인장을 다시 가져와야 했습니다. 폰사맥성 철레네 팁투 프롬트 비 트루이엔 드이엔 그이엔 한국 GM 두이 지인에치 박사또의 추상 같은 호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은 주저없이 판석을 포박했는데 그 꼴이 마치 사냥꾼에게 잡힌 멧돼지처럼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판석은 억울하다며 발버둥을 쳤지만 이미 그의 죄상은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뒤라 그 누구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판석을 굽어보며 네 이놈 탐욕에 눈이 멀어 천륜을 어기고 아픈 형님의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을 것이다. 관하로 끌고 가서 엄히 다스릴 것이니 그리 알아라. 라고 엄숙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사필귀정이라더니 죄 지은 놈이 벌을 받는 게 세상의 이치지 하며 혀를 찾고 몇몇은 속이 시원하다는 듯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판석과 왈패들이 줄줄이 엮여 관하로 끌려가자 소란스럽던 민대감댁 마당에는 다시금 고요가 찾아왔지만 그 고요는 전과 다른 안도감이 섞인 평온함이었습니다. 서연 아기씨는 사또 앞에 나아가 큰 절을 올리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하마터면 집안이 풍비박산 날 뻔하였는데 나으리 덕분에 위기를 모면하였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또는 서연 아기씨를 일으켜 세우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닐세, 자네가 그 어린 나이에 이토록 당차게 집안을 지켜낸 것이 더 대견하네. 민대감이 자식 농사 하나는 참으로 잘 지었구먼. 내 친구가 깨어나면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겠네. 사또가 돌아간 뒤에도 마을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고 남아 엉망이 된 집안을 정리하는 것을 거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촌장 어른이 나서서 자, 구경만 하지 말고 다들 손을 보태세. 우리 마을의 큰 어른댁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나 하고 독려하자. 장정들은 부서진 문짝을 고치고 안악들은 깨진 그릇 파편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아기씨는 그 모습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무서움에 떨던 이웃들이 이제는 든든한 가족이 되어 상처 입은 집안을 어루만져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이 닿는 곳마다 공포의 흔적은 지워지고 다시금 사람 사는 냄새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덕구는 묵묵히 마당 한 구석에 흩어진 쌀알들을 쓸어 담고 있었는데 그의 투박한 손놀림에는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땅에 떨어진 쌀 한 톨도 귀하게 여기는 그의 마음씨를 알기에 서연 아기씨는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덕구야, 고생이 많았다.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저들의 횡포를 견뎌내지 못했을 것이다. 덕구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아기씨, 당치도 않습니다.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요. 몸성이 계신 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신분의 벽이 있어
감히 눈을 맞추지는 못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부엌에 불을 지피고 솥을 걸어 따뜻한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는 데는 뜨끈한 국물만 한 것이 없다는 옛어른들의 지혜였습니다. 곧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집안 가득 퍼져나갔고 그 냄새는 찢어진 문풍지와 부서진 살림살이의 참담함을 덮어주었습니다. 서연 아기씨는 유모와 함께 안방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바깥의 소란에도 불구하고 민대감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얼굴색이 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유모는 아기씨, 이것 보셔요. 대감 마님 열이 많이 내렸습니다. 집안에 나쁜 기운이 물러가니 마님 병세도 호전되려나 봅니다. 하며 기뻐했습니다. 서연 아기씨는 아버지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드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안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온 긴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문득 그녀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중요한 일이 남아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절에 맡겨둔 가문의 인장이었습니다. 판석이 사라졌으니 이제 집안은 안전했지만 그 소중한 물건을 계속 절에 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가지러 가기에는 밤이 너무 깊었고 모두가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는 날이 밝는 대로 덕구를 다시 보내 찾아오기로 마음먹고 일단은 몸과 마음을 추스르기로 했습니다. 어느덧 새벽이 밝아오고 밤새 내리던 눈도 그쳤습니다. 아침 햇살이 하얗게 쌓인 눈 위로 쏟아지자 민대감댁은 마치 새 옷을 갈아입은 듯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어젯밤의 악몽 같던 소동은 눈 속에 파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오직 맑고 차가운 공기만이 감돌았습니다. 서연 아기씨는 일찍 일어나 정갈하게 세수를 하고 덕구를 불렀습니다. 덕구는 밤새 사랑채 군부를 지키느라 눈이 패랬지만 아기씨의 부름에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아기씨. 서연 아기씨는 덕구에게 따뜻한 꿀물 한 그릇을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덕구야. 피곤하겠지만 한 번 더 다녀와야겠다. 스님께 맡겨둔 그것을 찾아와다오. 이제 집안이 안전해졌으니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하지 않겠느냐. 덕구는 꿀물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제 발로 가면 반나절도 안 걸립니다. 얼른 다녀오겠습니다. 덕구는 다시 집신을 단단히 동여매고 길을 나섰습니다. 어젯밤 눈보라를 뚫고 갈 때와는 달리 그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등 뒤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그의 듬직한 등을 따뜻하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덕구가 산길을 오르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다시 모여들어 집안 보수를 마무리했습니다. 솜씨 좋은 목수 김씨는 부서진 광문을 튼튼하게 고쳐달았고 힘센 장정들은 깨진 장독들을 치우고 새 항아리를 날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그것은 소음이 아니라 생기의 소리였습니다. 서연 아기씨는 곡간을 열어 쌀과 고기를 내어주며 점심상을 차리도록 했습니다. 우리 집을 위해 애써주신 분들께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녀의 넉넉한 인심에 마을 사람들은 역시 민대감 댁따님이라 마음 씀씀이가 다르다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조금 지나자 산길 저편에서 덕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품에는 붉은 보자기가 소중하게 안겨 있었습니다. 서연아기 씨는 대청마루 끝까지 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덕구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곧장 아기 씨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이고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아기 씨, 스님께서 잘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서연 아기 씨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묵직한 무게감이 손끝을 통해 전해져 오자 비로소 모든 싸움이 끝났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서연 아기 씨는 덕구에게 수고했다. 정말 수고했어. 들어가서 좀 쉬거라. 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는 보자기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머리맡에 놓인 자개함을 열고 붉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민대감 가문의 옥새가 영롱한 빛을 뿜으며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옥새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달그락하는 맑은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건이 제자리를 찾은 소리가 아니라 흔들리던 가문의 기둥이 다시 바로 섰음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서연 아기 씨는 함뚜껑을 닫고 열쇠를 채운 뒤 그것을 다시 장롱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쪽으로 돌아앉아 잠든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때 기적처럼 민대감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서서히 맑아지며 딸의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서연아. 가늘게 흘러나온 아버지의 목소리에 서연 아기 씨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아버지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민대감의 의식이 돌아오자 집안은 경사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유모는 대감마님께서 깨어나셨다 라고 외치며 마당으로 뛰쳐나갔고 일하던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의원을 다시 불렀는데 의원은 진맥을 짚어보고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허허,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 맥이 다시 힘차게 뛰고 있습니다. 하늘이 도우셨나 봅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서연 아기 씨의 지극한 효심과 덕구의 충심,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킨 덕분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푸짐한 잔치상이 차려졌습니다. 비록 화려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갓 지은 하얀 쌀밥과 뜨끈한 소고기국, 그리고 갖가지 나물들이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졌습니다. 서연 아기 씨는 대청마루에 앉아 마당에 둘러앉은 마을 사람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의 공포와 긴장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웃음소리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민대감댁 만세, 서연 아기 씨 만세를 외쳤습니다. 덕구도 하인들 틈에 섞여 국밥 한 그릇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가 보아도 평범한 머슴의 모습이었지만 오늘 그가 보여준 용기와 충성심은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영웅담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연 아기 씨는 멀리서 덕구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비록 신분이 달라 곁에 두고 치하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평생 덕구의 은혜를 잊지 않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그녀가 덕구 쪽을 바라볼 때 덕구 역시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아기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덕구는 급히 고개를 숙여 밥그릇에 코를 박았지만 그의 귀끝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갈 무렵 서연 아기 씨는 유모를 시켜 덕구에게 따로 고기 산적과 떡을 챙겨주도록 했습니다. 유모는 덕구에게 다가가 이건 아기 씨가 특별히 너 주라고 챙겨주신 거다. 많이 먹고 기운 차려라. 이 듬직한 놈아. 하며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덕구는 넙죽 절을 하며 음식을 받아 들고는 소중하게 품에 안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주인의 인정과 마음이 담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상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고 민대감댁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왁자지껄하던 마당은 조용해졌지만 쓸쓸함보다는 훈훈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 아기씨는 안방문을 닫기 전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어젯밤에는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던 별들이 보석을 뿌려놓은 듯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시련은 지나갔고 내일은 더 밝은 해가 뜰 것이라고. 그리고 이 집을 지키는 것은 높은 담벼락이나 튼튼한 대문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연 아기씨는 자릿기를 챙겨 아버지 머리맡에 두고 자신도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두 다리를 뻗고 편안하게 눕는 잠자리였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문풍지를 흔드는 바람 소리도 이제는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안채의 불이 꺼지자 사랑채와 행랑채의 불도 하나둘 꺼지며 민대감 댁은 깊고 평화로운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곤히 잠든 참으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어느덧 험한 파도가 지나간 버들치 마을에도 진정한 겨울의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탄석의 난동이 있고 나서 며칠 뒤 하늘에서는 다시금 한방 눈이 펑펑 쏟아져 내렸는데 이번 눈은 지난번의 매서운 눈보라와 달리 세상의 모든 상처와 얼룩을 포근하게 덮어주는 이불과도 같았습니다. 민대감 댁의 기와지붕 위에도 장독대 위에도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늙은 감나무 가지 위에도 하얀 눈꽃이 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에 문을 열고 나와 그 눈부신 설경을 바라보며 이제야말로 마을에 다시 평화가 깃들었음을 실감했습니다. 굴뚝마다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는 바람을 타고 부드럽게 흩어졌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다듬이질 소리는 마치 심장박동 소리처럼 규칙적이고 평화롭게 마을의 아침을 깨웠습니다. 민대감의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호전되어 이제는 부축을 받으면 상체를 일으켜 앉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그는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 방 안 가득 퍼지는 모과 향기, 그리고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 딸 서연의 얼굴 하나하나가 그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민대감은 딸의 손을 잡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해들었는데 탄석의 폐륜적인 행태를 들을 때는 분노로 몸을 떨었으나 딸의 기지와 덕구의 충심에 관한 대목에서는 눈시울을 붉히며 감동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약함 때문에 어린 딸이 겪었을 마음고생을 생각하며 가슴을 쳤지만 동시에 그 시련을 통해 단단해진 딸의 모습에서 가문을 이끌어갈 진정한 주인의 기품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대감은 기력을 차려 사랑채로 거처를 옮긴 뒤 가장 먼저 덕구를 불렀습니다. 덕구는 대감마님께서 찾으신다는 말에 하던 일을 멈추고 냇가에 가서 얼음물을 깨고 손발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리고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무명옷을 꺼내 입고는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채 마루 앞에 섰습니다. 덕구야, 들어오너라. 방 안에서 들려오는 주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힘이 있었고 따뜻했습니다. 덕구는 조심스레 방문을 열고 들어가 큰절을 올렸습니다. 방 안에는 민대감과 서연아기 씨가 나란히 앉아 그를 맞이해 주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부모가 자식을 맞이하는 것처럼 정겨워 보였습니다. 덕구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응시했습니다. 민대감은 덕구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덕구야, 네가 내 목숨을 살리고 이 집안을 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눈보라치는 밤에 그 험한 산길을 오가며 가문의 인장을 지켜냈다지. 네 충심은
천만금을 주어도 살 수 없는 귀한 것이다. 민대감의 칭찬에 덕구는 몸 둘발을 몰라하며 아닙니다. 마님, 저는 그저 밥값을 했을 뿐입니다요. 당치도 않은 말씀이십니다. 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민대감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옆에 놓인 작은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을 어귀에 있는 기름진 논 5마지기의 문서와 자그마한 초가집의 집문서였습니다. 이것을 받아라. 너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집의 머슴이 아니다. 오늘부로 너를 면천시키고 이 땅과 집을 주어 양민으로 살게 하겠다. 이것은 내공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지만 내 딸 서연이를 지켜준 것에 대한 아비로서의 감사의 표시다. 민대감의 파격적인 제안에 덕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평생을 남의 집 살이를 하며 살아온 그에게 내 땅과 내 집이 생긴다는 것은 꿈에서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덕구는 넙죽 엎드려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마님, 저는 이런 큰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평생 마님 댁 마당이나 쓸며 사는 게 제 소원입니다요. 그의 순박한 거절에 서연 아기씨가 부드럽게 거들었습니다. 덕구야,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 말거라. 너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 나가서 살더라도 우리 집과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니 언제든 놀러 오거라. 결국 덕구는 눈물을 흘리며 문서를 받아들었고 그날 이후로 그는 민대감 댁의 머슴이 아닌 어엿한 이웃이자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역시 민대감은 사람 볼 줄 아는 어른이다라며 칭송했고 덕구에게는 이제 김서방이라고 불러야겠네 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덕구는 독립한 뒤에도 틈만 나면 민대감 댁에 들러 장작을 패주거나 무거운 짐을 날라주었는데 이제는 주종 관계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보은의 행동이었습니다. 서연 아기씨는 그런 덕구를 볼 때마다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가끔은 그에게 글을 가르쳐 주기도 하며 새로운 삶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면서 동짓날이 다가왔습니다. 동지는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로 애군을 쫓고 새해의 복을 비는 중요한 명절이었습니다. 민대감 댁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팥을 삶는 구수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서연 아기씨는 유모와 함께 부엌에서 새알심을 빚었는데 동글동글한 새알심이 소복이 쌓이는 모습이 마치 집안에 쌓이는 복덩어리 같았습니다. 큰 가마솥에서는 붉은 팥죽이 폭폭 소리를 내며 끓고 있었고 그 뜨거운 김은 부엌에 찬 공기를 밀어내며 훈훈한 온기를 채웠습니다. 서연 아기씨는 잘 쑤어진 팥죽 한 그릇을 먼저 사당에 올리고 집안 곳곳에 조금씩 뿌리며 잡기가 얼씬도 하지 못하게 빌었습니다. 애구는 물러가고 만복만 깃들게 해주소서. 서연 아기씨의 기도는 간절하면서도 평온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그녀는 팥죽을 큰 항아리에 담아 하인들에게 나누어 주며 마을 회관에도 가져가게 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나눠 드시게 하라. 우리 집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이웃들의 덕분이니 그녀의 말에 하인들은 신이 나서 팥죽 항아리를 지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대감 댁에서 보낸 팥죽을 나누어 먹으며 서로의 건강과 안녕을 빌어주었습니다. 붉은 팥죽은 추운 겨울 사람들의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여주는 따뜻한 정이었습니다. 동지 팥죽 잔치가 끝난 저녁 민대감 댁 안방에는 오붓한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민대감과 서연 아기씨는 겸상을 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방바닥은 군불을 넉넉히 떼어 절절 끓었고 윗목에 놓인 자릿기 대접에는 살얼음이 살짝 얼어있을 정도로 바깥은 추웠지만 방 안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따뜻했습니다. 민대감은
숟가락을 놓으며 딸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이제 너도 혼처를 알아봐야 하지 않겠느냐. 나 때문에 너무 늦어진 것 같아 미안하구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말에 서연 아기 씨는 볼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직 아버지 곁에서 더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서두르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깊이 보고 우리 가문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서연 아기 씨의 대답은 현명하고 당찼습니다. 그녀는 이번 일을 겪으며 거칠애나 가문보다는 사람의 진심과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민대감은 딸의 뜻을 존중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옳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양반보다는 속이 꽉 찬 사람이 진국이지. 내 짝은 네가 직접 고르도록 하여라. 나는 내 선택을 믿는다. 밤이 깊어지자 서연 아기 씨는 자신의 규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촛불 아래서 조용히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낡은 옷을 깁고 해진 곳을 꿰매는 단순한 작업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마음을 수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늘을 꽂을 때마다 지난날의 두려움과 긴장은 사라지고 평온함이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문득 장롱 깊은 곳에 넣어둔 옥새암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나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켜낸 자부심이자 앞으로 지켜가야 할 책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녀는 옷고름을 풀던 그 밤의 결단이 자신을 얼마나 성장시켰는지 깨달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지 사락사락 눈 쌓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 아기 씨는 창문을 살짝 열어 밤하늘을 내다보았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마당의 눈 위로 달빛이 반사되어 은은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고 저 멀리 행랑채 지붕과 담장 너머 대나무 숲은 한 폭의 수묵화처럼 고요하게 서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부엉이 우는 소리가 부엉하고 들려왔지만 그 소리조차 무섭지 않고 정겨운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세상은 잠들었고 악한 기운은 사라졌으며 오직 선한 의지만이 이 집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서연 아기 씨는 문을 닫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 몸을 누이자 노곤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덕구가 살고 있을 마을 어귀의 작은 초가집과 건강을 되찾은 아버지의 편안한 얼굴, 그리고 정겨운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한 햇살이 비칠 것이라는 믿음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고 호흡은 점차 고르고 깊어졌습니다. 버들치 마을의 겨울밤은 깊어만 갑니다. 산과들도 하얀 눈 이불을 덮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개울물도 얼음장 밑에서 숨죽여 흐르며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들은 벌을 받는다는 예리하기처럼 민대감댁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입을 타고 오래오래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집을 지키는 힘은 높은 담장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믿어주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요.